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한인호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고, 찾아주셔서. 제가 고맙지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예. 이시사 후퇴 때라든가 그 북한이 이렇게 공산권을 넘어가면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집안에 몇 명은 빨치산하고 공산권에서 어이구. 항일 빨치산. 아이고, 대단하시네. 네, 몇 명은 예. 관계없이 우리 제일 큰 아버지가 예. 우리 아버지 맏형이겠죠. 그렇겠죠. 그분이 식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제 때 말기.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모스크바 삼상회인지 그거 말고 그 전에 무슨 회담들이 있어요. 뭐 얄타도 있고. 얄타 포츠담도 예, 있고. 포츠담도 있고. 예. 그것도 패전국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예. 그때 그분은 이쪽으로 소련 군대가 내려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벌써요. 예. 예. 항복도 하기 전에 1945년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예. 온 식수를 끌고 만주에서부터 떠나서 열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이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하고는 사촌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예. 조사기관에서 물어봐요. 대한민국에 친척이 없는가 찾았는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다음에 후에 그분들이 내가 조사기관에서 나가기 직전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경기도 어dim에서 교회의 장로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왔다니까 안 만나겠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 만나겠다고 그러더라. 네. 그 참.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자기 친척들이 다 군에 작전 부국장 했지. 아, 뭐 또 이렇게 보면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도 했지. 예. 우리 아버지도 군 보위사령부에 있었지. 국적의 연고 관계 때문에 군사독재 정권 신절이나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애절한 혈육끼리도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분이 받지 않고 그분의 부인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분들이 나한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아, 조사기관 분들이. 예. 그분이 요지부동인데 예. 한번 전화는 해봐라. 그거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불이익을 엄청 당했대요. 그렇겠죠. 그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생각인데 쏙 후에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상적으로 얽혀 놓으면은 예. 인간 본연의 속에서 있는 그 인간의 심성이 다 가려지고 이해관계, 두려움, 그렇게 뭐 되는 그런 것 그 감정들이 앞을 가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결심했어요. 더 열심히 살고 김일성 족속 체제 붕괴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거기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정말 뚜렷한 전적을 남겨서 그분이 비록 나를 거부했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하고 아예 마음을 놔버렸어요. 진짜 보고 싶었댔거든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집안의 연관이 아니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4, 5, 6학년을 서울서 다니고 1, 2, 3학년을 부산 피난가서 다녔는데 4, 5, 6학년 3년 동안 친한 친구 중에 손기정 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마라토너 손기정. 손정인인데 손기정이 그 아들이었는데 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얘가 남한하고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사업관계에 뭐를 아버지 이름을 대고 어떻게 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가서는 조총련의 앞잡이가 되고 그 다음부터 다니면서 이제 남한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 정부에서 보기에 아버지는 이런데 너는 송기정의 아들 아니니 최소한 네가 해줄 거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그렇죠. 정상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도 네가 헐뜯고 다니면 어떡하니. 근데 북한 입장에는 요거는 토란 같은 귀한 그렇죠. 정치 그 도구 아니에요. 손기정 하면 북한의 그 정말 영웅이죠. 우리 때까지는 다 알았어요. 그렇죠.
베를린 거기 가서 마라톤 뛰고 이거 일장기 달았던 그렇죠. 됐겠다. 예. 우리 때는 지금 애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도 손기정 씨의 그 남겼던 얘기들을 예. 이렇게 다니는 얘기들 참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어디서 예. 어디 이렇게 특별히 상금을 받았는데 계리사한테 갖다 주고 내가 얼마를 받았는데 왜 이거밖에 세금을 안 떼느냐. 예.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네가 얼마를 떼야 되는데 세금을 더 떼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남들은 이걸 전부 안 내려고 받은거리는데 예. 선어른은 어떻게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받은 혜택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갚을 거네 내가 갚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참 훈훈하죠. 마음이 훈훈해. 마음이 너무 금지스럽고. 예, 그분 정신은 내가 세금 띄어먹었고 예. 가지고 내가 호의하겠느냐. 내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잘 해준 나라를 내가 갚을 거 갚아야지. 근데 그 아들놈은 가서 그 또 다르죠. 헛된 짓을 하니까 예. 손기정 씨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말을 못해도. 그러면 선생님은 내려오셔서 이북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많죠? 많죠. 저희가 이제 대놓고는 얘기를 못해도 예. 저희 친구들, 저희 뭐 부모님들 마찬가지고 나만의 뿌리가 없잖아요. 예. 전부 이북들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눈 뜨면은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양말 놓고 예. 미래스 세타 놓고 팔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험한 일들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첫 정체성에 대한 그 테스트를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예.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그때는 이제 집안의 누이들이 전부 이화여고 다니고 그런 누나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입에 달았어요. 이화여 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 다음에 경복 가라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애땐 그렇잖아요. 집안에 누이들이 곱다 그러고 공부 잘하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칭찬해주면은 헛가닥 이제 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를 갈 때가 돼서 원서를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경복도 하나 갖고 오고 배제는 기독교 학교니까 두 번째 옵션으로 요거 만약에 거절하면 요거 쓰겠다 하고 두 개를 들이밀었더니 딱 보시더니 아바이 말로 아이 된다. 아이 된다. 이건 아이 된다. 이건 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알죠. 우리 저 보통 때 유하신 분이 이렇게 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그걸로 끝이죠. 예. 그러니까 애적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처도 되고 실망도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중학은 갔는데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버님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아버님을 아시나 했더니 내가 너희 아버지 잘 알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어떻게 돼서 대광학교 와서 공부하게 된지 아느냐고 해서 대광이 그 평안도 사람들 피난민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고. 그러니까 정주 오산, 평양의 숭실, 서울 가면 대광, 다 기독교계 학교. 기독교 계통. 그러니까 정주 오산 학교에서 큰 분들이 숭실에 가서 가르쳤고 숭실에서 가르치던 분들이 이제 피난을 와서는 대광 가서 가르치고 그 교감 선생님이 그래.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너 어렸을 때 약조가 돼 있다고 그래. 너 그거 몰랐지? 그래. 근데 그게 정체성의 한 끄트머리예요. 이분들은 기왕이면은 여기 와서 여기 피난을 와 있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선생들 밑에 가서 커야 내 아들이 쭉찍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인격으로 보나 방공무식으로 보나 교육자로서의 그 인성을 보나 훌륭한 분들은 그분들은 다 아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그 가문의 정체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체성은 이제 우리가 사상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 세계에 속한 부분이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는 2차 대전을 겪고 그리고 4, 5년 있다가 이제 6.25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1.4 후퇴인데 1.4 후퇴를 겪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는 게 버릇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다 끝났어요. 네. 휴전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조금씩 복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 버릇이 있어요. 네. 한 가지는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네.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러고 보세요. 전쟁 때 왜 그 폭격기들 지나갈 때 그 느꼈던 그 고개 그대로 돌아오시는 모양이에요. 이게 때가 그때가 아닌데 이제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마음이 어수선하고 왜 그렇죠, 그렇죠. 선뜻하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쟁을 겪은 그 분들. 비행기 공습 밑에서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고 오셨으니 그렇죠. 예. 그 비행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아도 될 어떤 헤어짐도 있었고 그렇죠. 비행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한 가지고 한 가지는 주무실 때 보면 불을 다 끄고 이제 주무시잖아요. 예. 머리맡에 플래시라이트이 꼭 있어요. 아, 프레시. 예. 그 이북에 있을 때 등어간제 하잖아요. 불 다 끄잖아요. 밤에 하다못해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은 플래시라이트라도 있어야 그래도 은신을 하고 뭐 하다못해 뒷문이라도 열고 도망을 치든지 어떠든지 그게 몸에 배가지고 평화스러운 남쪽에 와서도 거의 나머지 여생을 뭐가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남한테 없는 그 피난민의 그 몸에 배 있는 그렇죠. 예. 고향을 떠나서 예. 타향에 오신 그분이 예. 그 길에서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 들으면 마음이 벌써 찡하고 그 정체성이죠. 깜깜할 때 이렇게 더듬으면서 플래시라이트이 있으면 아 오늘 편안히 자는구나. 그럴 수 서울 태생 아버지들은 없는 피난민 증세 비슷한 게 그 피난민으로서 후천 쪽으로 생긴 그렇죠. 그 동시대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그렇죠. 예. 그 시대에만 생겨날 수 있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도 여기 대한민국에 왔는데 내 정체성이 뭐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게 뭐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는 제 정체성을 한마디로 못 짚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한테 물려준 거는 정직해라. 군면해야 된다. 누가 보고 말고 군면해야 된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가야 된다. 하여튼 하루 10번 만나도 어른 앞에서는 인사해야 된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정체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 정체성일 수는 없는데 품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키워준. 그게 정치가 가미되면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꼭 어딘가는 가야 되는 것 같은 나는 꼭 아버지나 그분들이 바랬던 그 어딘가에는 마음이든지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게 정체성인 것 같아요. 왠지 딱 짚지 못해도 항상 주는 그 울림이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체성이란 말이 갑자기 굉장히 크고 엄숙하게 다가와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조금 이제 긴 게 뭐냐면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의 학생혁명 4.19도 있고 광주도 있고 뭐 옛날에 신의주 학생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 증인이 된 한 건이 있어요. 그게 1960년 4월 18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보통 날이었어요. 아침에 조회를 하고 들어가서 정상 수업을 하는데 낮에 웅성웅성하더니 오후 되니까 저희가 신설동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앞으로 저쪽 고려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니까 뵌단 말이죠. 이렇게 수천 명이 뭐 함성을 그때 시작이니까 프랭카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복 입은 채로 나갔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부정선거 뭐 어쩌나 뭐 그런 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희한한 게 걔들은 대학생들이고 저들은 명분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우리한테는 그 남의 비즈니스 아니에요? 우린 또 중학생이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지금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얘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얹혀 사는 입장 비슷하기도 한데 나라가 이거 좀 뭐 잘못하고 뭐 학생들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때 왜
마산에서 뭐 예, 데모하다가 이주열 군의회 예. 그리고 부정선거를 2번 3번 하니까 이건 지나치지 이건 잘못하는 거지 애 때지만 그거까지는 알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처럼 구체적으로 부정선거에 뭐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맞는다 이거 철회해라. 근데 이게 피난 나온 학교 그 애들이 대학생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15살짜리 애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잘못된 거는 고쳐야지. 이승만이가 잘못했다는데 이승만이 개인으로는 물론 존경받는 분이지만 잘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중학생 애들의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데모한다고 중학생이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역사는 그걸 우리도 데모한다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들이 겁이 났잖아요. 야 너들 나가면 큰일 나. 못 나간다. 부모들한테 책임받고 지금 그나마 학교 교정안에다가 닫아 걸었는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어제까지는 그 저 존경한 교장 선생님이고 담임 선생이지만 우리도 저거 데모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 애들이 몸으로도 우리는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나가니 안 나가니 하다가 일부가 나갔어요. 문을 이제 거의 수위가 못 열게 하는 걸 힘으로 열고는 일부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설동, 숭인동, 동대문 그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나가니까 첫날은 그렇게 과격하게 저질 않았고 방맹이를 얻어맞았어요. 총 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귀가 째지고 눈특히 떠지고 막 교복을 잡아당기니까 막 터져지고. 근데 그날 보니까 우리만큼 흥분한 분들이 누구냐면 선생님들이에요. 이게 전부 신의주나 뭐 의주 어쨌든 평북도에서 내려오신 분들 평안도에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 유교동란에 가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고 뭐 팔도 부상당하고 이런 분들이 선생인데 이분들이 우리 애들 머리 터지고 막 그러니까 흥분을 한 거예요. 동대문 경찰서에 가서 숙명들하고 들로부터 그냥 막 대들고. 근데 선생님들은 되게 유한 분들 아니에요. 장사꾼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그 흥분했다고 그러는 게, 나 그 정지성에 연결이 되는 게, 이거 잘못된 거는 고쳐야 돼. 우리도 주인이야, 이 나라. 그렇죠. 우리가 보고 왜 그 눈을 감고 있냐. 그러고 어린 애들이 이렇게 저거 아니라는데, 그러면 당신들 어른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애들을 하나씩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은 소규모로 움직이고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날이 이제 됐는데, 그때는 TV가 없던 시대 아니에요. 호해가 나돌고, 이제 그런데 보니까, 그날 밤에 그 돈 호해 중에, 고대 애들이 가다가, 정치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머리들이 터져가지고, 종로 4가 5가 여기서 다친 애들 사진이 막 났어요. 그걸 보더니, 그 다음날 이제 4월 19일이 딱 됐는데, 날은 가방을 딱 갖다가 이제 놓고는 첫 클래스를 하니까 뭐 삐딱한 얘기들하고 교정에 전부 모이자는 거예요. 나가니까 이제 선생, 교장 이분들이 앞에 막아서 가지고 반 엄포를 놓고 반 사정하는 거야. 너희들 나가면 안 돼. 저거는 너희보다 머리 큰 애들이 저거 하는 거지. 너희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옥신각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양쪽이 합의한 게 있어요. 뭐든지 우린 기독교 학교니까 시작하고 끝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낸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대화를 질서 있게 하지 막 그냥 난동하고 그냥 뛰어댕기고 그런 짓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또 그 일을 좀 귀찮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데모 못하게 하느라고 밴드를 앞장 세우고 이제 나팔 불면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하라. 사실은 그건 힘들죠. 깡패들이 방맹이 들고 막아서 뭐 애들 저 패를 때 뭐 악기 들고 어디. 근데 하여튼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그때 그 황강원이라고 그러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앞에서 정말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이 떨리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4월 19일 날 이제 고대 애들은 그날보다 더 세게, 왜냐면 자기 학생 그 클래스메이트 그부들이 막 머리에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날 밤 그 18일 날은 총을 안 쐈어요. 근데 4월 19일 되니까 완전히 그냥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동대문 시장 광장 거기 나오니까 장사꾼 아저씨들도 문을 반 정도 철거하고는 얻어맞고 도망치는 애들 있으면 골목길로 그냥 감싸주고 물들 떠다가 먹여주고 아주 그 눈에 띄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신문, 그 미디어가 그때 신문밖에 없을 때니까 고등학교도 동조했다는 게 요게 이제 딱 나니까 맞아. 요게 나머지 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부채질한 거예요. 그. 기름을 확 부어놨구나. 그러니까 서울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애들이 뭐 대구고 부산이고 뭐 마산까지. 애들이 대학생들하고 서울에서는 뭐 고등학교 애들까지 전부 나가서 뭐 방맹이 맞고 어쩌고 험악한 소리를 막 집어넣으니까 그런 면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진짜 뭐 발포도 하고 근데 사실 발포에 죽은 숫자는 많지는 않았어요. 딴 저 학생 운동에 비하면은. 그러다 그 다음에 며칠 있으니까 교수들이 그냥 조용히 시위하고 대통령도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짓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물론 했겠지. 그래도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가 하야하겠다. 학생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거 대통령 자리 이거 끼고 앉아서 그런 거 아니다. 하여튼 그 정체성의 극치가 이거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돼. 19일 날은 많이 깨졌죠. 애들도 뭐 얻어맞고 머리들도 이제 뭐 피들 나고 난리 쳤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어둑어둑할 때 다 이제 꼭 무슨 군인들 작전한 것처럼 한 2명이 또 찔뚝거리고 들어오고 한참 있으면 또 몇 명이 또 들어오고 교정에 앉아서 있다가 탁 들어오면 박수도 치고 그냥 그분이 이제 그 애들을 위한 기도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황소는 싱하고 받을 때도 있지만 돌아서면 안 돼서 풀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제 그 두 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4.18, 4.19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정의 미를 이제 한 부분을 맡은 거죠. 피난 온 사람들 애들이 정체성의 이제 극치를 이제 표한 게 이제 이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시대에 그 대학생 그 운동할 때 그래도 중학생들까지 나가는데 첫 불을 지핀 거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렇죠.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렇죠. 그게 정체성일 수 있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호하면서도 그렇죠. 어떻게 허락해주고 거기서 정말 또 대한민국이 한 단계로 더 해가는 데서 살아있는 키운 제자들이 살아있는 교육을 또 현장에서 시켜준 거고 몸소 배해준 거죠. 그게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참 귀한 우리나라의 한 역사. 우연은 아니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렇죠. 정체성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죠. 지금 탈북을 한 젊은이들 뭐 3만 5천이고 얼마고 이분들이 해야 할 몫이 있는데 50년, 70년 전에 그 두 세대 전에 한 사람들하고 틀린 모습으로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물론 좌절하고 그저 평범히 사는 애들도 물론 많겠지만 정체성이라는 건요. 어떻게 형성되는가 내가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는 사회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고 하나는 가정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사회교육에는 신앙생활도 들어가고 학교생활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선생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가정생활은 부모와의 관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생님네 세대 그 모든 그분들은 예. 이게 가능할 때 다 여기 오셔서 이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김일성 적석은 정말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어느 한 국민의 정체성을 개인 독재 체제 수립에 야망이 매몰시켜 버림으로써 8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에 학교 다니고 한 아이들은 정체성이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나라가 몽땅 미공급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학교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네. 문맹자가 생겨날 지경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가정생활 딱 하루 한 끼 먹는 문제에 인간의 모든 본능을 매몰시키다 나니까 예. 애들을 가정적으로도 교양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 중에서도 어느 측면에서 받았던 사람 나름에 따라서 예. 이 정체성을 알고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학자까지. 예. 근데 이거 호응 없이 온 애들은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이제 유튜브나 그 뭐 여자들 뭐 수다 뭐 그런 걸 보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예. 평양에서 호요시 가고 잘 살던 애들 있잖아요. 예. 얘들 부분이 나올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제가 평양 시민 생활만 32여 년입니다. 예. 예. 잘 살고 잘 먹고 평양 시민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공급제도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서 배 같은 배를 타서도 우리를 끓여 먹일 수가 없어서 항상 쌀이 남아 돌아갔지만은 그걸 우리는 먹이질 못해서 남은 거고 집에 할머니라든가 어머니가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예. 집은 항상 쌀이 모자란 게 평양 시민이었어요. 저런. 평양 시민으로 사는 정기간 여름 한철에 풋고추도 많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딱 공급제에 의해서. 예. 고기 한 토막 뚫고 일송광장 옆에서 살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평양 애들 평양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말할 땐 역진이나 죽겠어요 나는. 그래. 거기서 산 애들이 만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난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저기 좀 이게 루스해지고 자꾸 나사가 풀어지는 게 아닌가. 저게 또 두 패로 세 패로 그 자기네 출신에 따라서 저렇게 모습이 달라지나. 그 여기 와서 잘 살았다는 부류를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해외 북한 식당에 나가서 일하다 온 애들 잘 살았으면 걔 부모가 왜 자기 귀한 딸을 남의 나라의 식당 서빙을 내보내겠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자기는 또 골급이랍니다. 예. 골급의 간부가 뭐가 부족해서 예. 제 자식을 예. 그런 인력 수출을 내보내겠어요. 예, 그렇죠. 여기부터가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본 셈 치고 저 조용히 네. 듣고 그냥. 난 그래서 화딱 지나요. 북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외국에 나가서 인력 수출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정말 거기서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북한 저 폐쇄 국가에서는 달러만 있으면 그래도 예. 남보다 조금은 환율적인 그 문제에서도 그렇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을 왕창 주고 내보낸 애들이 뛴 거예요. 제 부모도 굶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회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는 그 정상 국가에서 살았으면 얘들이 어떤 경우에 여기 와서도 그런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다행한 거는 저희가 접촉한 내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우리 때는 두드러진 게 서독광부들 스웨덴 간호사들 그 간호사는 많았어요. 12,000명인가 그렇고 광부가 한 8,000명 돼요. 근데 이분들은 똑같이 고생했거든. 똑같이 고생했죠. 그러니까 나는 뭐 거기 가서 편하게 있어서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그 모범적이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신통하게 독일이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온 놈들이야, 이놈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때 떠날 때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네. 사회에 대한 못 사는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어떤 결사의 정체성 같은 게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가서 버텼거든요. 예. 그리고 중동에 갔다 그러는 예. 초대 그 처음 그 공사 현장, 예. 그 뜨거운 그 저 사막에 가서 그렇죠. 7천 몇백 명이 예. 예. 오죽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 바닷가 있는 데를 가서 예. 헤엄치고 전부 편지에 그 돈 다 해서 예. 집에다 보내고 그거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놓고 그렇죠. 뭐. 근데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런 기회라 또 가장 지질이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재건이라고도 말할 거 없죠. 빈토에다 세우는 그렇죠. 그 처형길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은 아직 비정상적인 길을 갔기 때문에 예. 북한의 오늘날 우리처럼 70년대 공부한 학생들까지도 어찌 보면 어떤 책무이기도 하고 채무 같기도 한 정체성이 있는데 예. 그에 80년대에 태어나서 난 애들은 그 교육받을 기회까지도 깡그리 없어졌기 때문에 희미하게 이제는 완전히 꼬리가 예.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기준이 뭔지 예. 이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 살았다고 자꾸 그래요. 그렇게 잘 살면 여기까지 왜 와요? 우리가 떠날 때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 내 새끼, 내 남편 하루 새끼 죽만 먹여도 우린 안 와요. 아, 죽만 먹여도 누가 떠납니까?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길인데 예. 예.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예. 그건 정치고 뭐고 없어요. 예. 배고픔이 우리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일어나서 굶어는 죽지 말아야 돼. 그게 너무 한스러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정신력으로 나왔으면 그저 5년 10년이면 여기 안 될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도 예. 그런 심정으로 내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집을 주지, 정착금 주지, 본인의 능력에 뭐 어떤 경력에 따라서 직장을 다 해주지. 그렇죠. 예. 대학 특례 입학을 다 시켜주지. 이게 그렇게 미안하고. 아, 그래요? 나는 그랬어요. 임대주택 준 것도 예. 한 2, 3년 지나니까 통지가 날아오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수익이 예. 여기에서 살 대상이 안 된다. 그때 너무 감사해서요. 아, 그래요? 예, 나는 임대주택 국가가 정해준 거기 때문에 북한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갑다 했어요. 아. 북한에서 그 집 한번 정해주면 국가가 너 다른 데로 가라 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예. 너의 그 시스템을 그런 제도라면 그런 시스템인갑다. 아. 내가 돈 벌어서 집 사서 나갈 수 있다는 거 말론 들어서도 안 오더라고요. 아. 그러다 어느 날 딱 왔어요.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예. 진짜 나가도 되나? 예.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 사 나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가게 됐다고. 그게 순리네. 예. 예. 제대로 된 절차네. 그때 나는 그렇게 고맙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받은 건 내줬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난 이것도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 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자라온 이 환경과 우리 부모가 준 나한테 고마움을 하려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네 세대는 그때만의 정체성은 뭔가 부리에 관한 문제, 그렇죠.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 신앙생활에 관한 부모들이 그렇죠. 남겨준 예. 훈육, 고향의 선배들이 남겨준 예. 선대들이 이게 정체성이었다면 우리는 또 이런 게 정체성인 것 같아요. 예. 고마움에 대한 국가가 베푼 혜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보답 안 돼서 긍지를 느끼는 게 내가 자랄 때 북한에서 살았지만은 나한테 그게 심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죠. 내가 내 몫을 이제 해내는구나. 나도 너 혼자 드디어, 설 수 있고. 드디어 받은 걸 돌려주는 그 국민이 되는 길에 들어섰구나. 그래. 여기에 대한 긍지와 긍지.
그걸 해냈다는 그거 하고 자긍심이. 예. 그 머리털 하나 달고 들어온 우리 가족을 예. 보듬어줬던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예. 그걸 느낄 줄 아는 게 정체성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없으면 살아도 아니죠. 좋습니다. 예. 예. 그걸 얘기를 하면 예. 탈북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수긍을 해요? 그 각자가 다 온 길이 다른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판단이니까.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한 말씀이 흘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낙낙장성도 군보는 종자라고 하셨어요. 그래? 같은 세대, 같은 또래가 왔는데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서 받았던 것을 하나하나 그 어찌 보면 빌린 거나 같지요. 그걸 하나하나 벌어서 내주고 나가면서 선생님 나 집 샀습니다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기가 막히네. 선생님 나 자동차 샀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는 것. 예. 이런 부류가 많은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류가 또 있어요. 예. 난 여기서 정체성이 갈라진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뭐 학식은 없어도 이게 정도로구나 하는 거를 나보다 한참 어린 탈북 후배들 그런 애들은 부모가 줬던 뭐 줬던 정체성이라는 그 끈을 핏줄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그건 그저 100% 그래야하는데 제가 일하던 공장에는 이제 그 구분이 거의 분명해요. 미국에서 나서 커서 여기서 큰 애들. 그러고 이제 구라파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 때나 저희 때나 이렇게 와서 엉덩이 붙인 애들. 요 세 번째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불평을 하던 흑인들. 예. 저한테 좋았고 축복된 거는 저희가 공장에서 딜하는 까만 애들은 제일 좋은 흑인들하고만 우리는 같이 일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4시 반이면 깨어나서 커피 달여서 마시고 신문 보고 뭐 자기 런치 그 샌드위치 싸고 충분히 일찍 일어나서 차 몰고 가서 파킹 넉넉히 하고 일하는 그 자리 거기 가서 30분 20분 미리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영양분을 먹고 컸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서로 이제 한택이 되냐면 우리 이제 엔지니어들이니까 이제 청사진을 그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청사진을 그려가지고는 도장을 찍고는 그다 뭐 일하라고 그냥 레이버 그런 거 전부 붙여주는데 현실은 지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치수가 틀리든가 거기가 땜질을 못하게 돼 있든가 아니면 누수가 돼서 어떻게 되든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곤란하게 저 망신 주고 그냥 쥐뿔도 모르는 놈이 이거 해가지고 이게 되냐고 팽개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놈들이 까만 애들이 이제 그런 놈들도 물론 있어요. 대개는 이제 그래요. 야, 너 이거 안 올라가서 모르지. 너 올라가 봐도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그래요. 야, 네가 곤란할 때 내가 이번에 도와주는데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되면 너 하나 빚진 거 있어. 친구로서 반 그저 농담 비슷하게 이쪽 손이 씻혀줘야 이쪽 손이 씻겨. 두 손이 서로 비벼줘야 씻기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을 일하면 우리가 걔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요. 아, 저놈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근데 흰 애들한테는 그런 정서가 많지 않아요. 걔들은 구라파적인 실용주의적인 이런 게 있어서 그렇고 얘들은 억눌렸다가 이제 살만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사람이 사는 돈은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내가 너한테 의지하고 네가 나한테 의지하고 공통적인 게 흑인들한테는 할머니라고 그러는 특별한 위치가 있어요. 무조건 지편이고 무조건 저 감싸주고 저 가려주고 남하고 싸우면 지 새끼가 잘못했어도 나가서 싸워주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어느 면에서는 검은 애들하고 우리하고 뭐랄까 억눌렸을 때 느끼는 피해 의식 같은 게 통하는지. 근데 하여튼 뉴스 같은 거 이제 까만 애들이 항상 못된 짓 하는 것만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총질하고 죽이고.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저렇지 않은 가만히도 많아. 그렇지요. 왜 저런 것만 자꾸 저러니? 흰 놈들 나쁜 놈들은 더 많은데 어떡할 거야. 근데 걔들은 그 사회에 있으면서 저들이 이렇게 물 따라서 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아 우리끼리 서로 도와야 돼 하는 그거를 깨쳤다는 거예요. 탈북자들도 그런 정서 비슷한 게 서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 서로 그저 손가락질하고 그 자꾸 고발하고 그 짓 하지 말고. 그거는 틀림없는데요. 저는 그건 다 틀림없는데 지금 탈북자 3만 몇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흑인 분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린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북한에 있을 때는 동네 사람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건 여기 와서 저런 사람이 북한에서 살았구나. 우린 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속에서 북한은 지역마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 적설 한경도 멸시주의 평안도 무슨 내세워주기 김일성이가 그 제일 나쁜 짓이 그거예요. 그 지역별 감정은 함경도는 완전히 함경도 우월주의요 함경도 제일주의 이거는 완전히 그 도전이라고 까고 평안도는 사람들이 품성이 좋고 뭐 저기서 간부사업 때도 평안도 사람 30% 장로 사람 몇 프로 황해도 사람은 품성이 좋기 때문에 또 몇 프로 강원도 사람은 이 간부사업 비율이 딱 있어요. 거기서 제일 낮은 게 공업지대이며 인구가 제일 많이 먹혀있는 한경도 지역의 간부 선발 비율이 다른 작은 도시보다 상당히 불이익이 딱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게 거꾸로네.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원래 1945년 해방되자마자 50년대, 60년대까지는 중간기간에 모든 간부 비율이 40%가 한경도 사람들이었어요. 일찍이 노동계급이 공장들이 자리 잡고 경능성이 어떻고 뭐 어쩌고 연설 잘하고 그렇죠. 또 빨치산 항일 빨치산에 나간 그 비율을 보면 그쪽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그러다는 그 간부들이 많았어요. 계급주의 국가니까 노동계급이 1계급이 대단하니까 그게 바뀌었구만.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일성이가 60년대 하면서 한경도 사람들이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그런 줄 착각한 거예요. 위협을 느꼈구만. 정치적 정적으로 본 거예요. 지방 할거주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경도를 철저히 깔았죠. 평안도 사람들은 정말 누구 비판하라면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아무게 불러 이렇게 해서 자료 좀 깔아. 비판하라 해도 절대 안 해요. 심성들이 좋네. 근데 한경도 사람들은 누가 너 비판할 때 저 사람 비판하지 하면 승기가 나서 비판해요. 비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첫째, 둘째, 셋째. 수학의 사상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 듣고 나면 저들 사람들도 펄떡 일어나요. 너무 과대서. 근데 평안도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 세대를 지나고 나니까 평안도, 한경도 이런 출신이 이제 다 불투명해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이제 남쪽 뭐 서울 사람들하고 다 결혼들 해서 손자 대를 물려 내려갔으니까 그건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역사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다 희석되고 이제는 뭐 북한을 논할 때만이 평안도 뭐 한경도 하지 대한민국에서는 그 말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북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통일이 돼서 그게 50년이 또 지나야 또 지나야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차를 타고 취재 다닐 때도 보면 북한에 있을 때 그 쭉 타서 심포라든가 갈 때 보면 벌써 성천 지나서 고원 넘어서면 한경도거든요. 고원 넘어설 때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기차가 조용히 가요. 사람들이 열차원이 나와 있으면 들어가 앉으세요. 하고 다 들어가 앉는데 열차 출입문이 거기에 나와 있다가도 고원 쫙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열차까지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악센트들이 달라져요. 올라타면 요만한 애들도 그 기차 문 닫지 않고 열어놓고 이렇게 가면 열차원이 들어가라 위험하다 그러면 어찌
어째그러고 나루에 들어가라고 빡빡 맞서고 그러니까 팍팍 맞세. 예. 근데 이 분위기가 어찌 보면 또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북한 문제가 잘 관리되면. 한경도 한경도 사람들 혁명성, 예. 그 말하자면 단결력. 예. 이거는 그건 뭐 순간에 뭉치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그쪽에 항들이 있어서 걸로 모두 자유세계의 지원과 모든 공업 그 기지들, 단지들이 건설되겠는데 그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빨리 통일돼야지. 북한 재건의 그렇죠. 하나의 탑을 세울 수 예. 있죠. 고조 시대도 그렇고 이조 예.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민족이 이런 포텐셜이 그 밑에 그 용암처럼 그 움직이는 예. 힘이 있었던 걸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눌러서 그냥 그 억압해가지고 그걸 우리 저게 반도 자체의 지정학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그 대정제국, 제종 러시아, 일본 다 어찌 보면 나라는 분명히 국호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예.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극하고 중국이 발전하려 발전될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덩치가 너무 크고 예. 남이 원정 침략을 한 번도 못 나가본 게 중국이에요. 주변 나라만 갖고 주물딱거렸지. 그렇죠. 예. 큰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다니까. 모든 산업혁명 묘모의 입장은 좀 정말 무풍지대죠. 근데 하여튼 최근에 뭐 각 분야에서 다니면서 각광을 받고 두드러지고 그냥 뭐 예. 놀랍게들 뭐 이거 일을 치고 그러는 거 보면 야 이거 대단한 민족인 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이 세계에 와서 한번 그냥 번쩍하다가 아닙니다. 대단한 대단한 민족입니다. 민족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오늘도 공산 중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뭔만 있으면 트집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역동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선진국 아닙니까? 예. 이게 통일까지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싸도 안 하는 것도 저렇게 지랄하는 게 예. 주변국들은 그래도 베트남이요 뭐요 한국이 그런 짧은 역사적의 역동성으로 볼 때는 그나마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고 그러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값이 나가는 거야 아니야 그냥 2차 대전 끝나고도 기우뚱 했는데 그러고 70년 지나니까 남한이 안 막아주면 중국이 그냥 태평양을 막 쏟아져 나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대만은 조그마니까 지금 힘이 없고 한국이 동해 서해 그냥 러시아 쪽까지 딱 지금 막아주니까 앞으로 보세요. 중국이든 러시아든 만년 저꼴로 앉아있을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사는 전진하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에 맞먹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남한 반도도 이게 보통 이게 여지가 아니거든요.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여기 왔댔대요. 그렇죠. 예. 왔다가 3명이 왔다가 갔대요. 나폴레옹한테. 예. 그래서 어디 갔댔느냐? 예. 저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갔댔다. 예. 그래서 선물을 내놨대요. 조선에서 가져온 거. 예. 대통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나하고 부싯돌 있지 않습니까? 어. 그걸 그 동방에서 가져온 선물이라고 내놓으니까 나폴레옹한테. 예. 나폴레옹이 이거 장죽들더니 이게 뭔가 이거 하는 거라 이 돌만큼 뭔가 위에서 피우는 거다 하니까 아직도 이런 거 쓰는 나라가 있는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 나폴레옹이 그걸 물어봤대요. 그 나라가 독립국가인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독립국가라고. 그 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옆에 대충 중국, 대충 제국,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 일본. 아니 그 짬에 끼어서 아직도 독립국가인가 그러더래요. 그 나폴레옹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민족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짬이 껴서 그 새끼까지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 실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북한에서 내가 본 책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네. 북한에 보면요.
그 인민대학습당에 쭉 그 인민을 공부시킨다고 만들어 놓고 제일 꼭대기층에 비공개 열람실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제정 러시아 붕괴 후 여기로 망명했던 러시아 짜리 군대 장교 3명이 한반도로 유람한 유람기를 쓴 것도 있어요. 내가 볼 책도 아닌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평가 내린 게 그 훌륭한 장군이 한 명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물 수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걔들이 뭘 보는 눈이 있었구만. 난 그거 본 기억이 나거든. 200년 후에 박정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글쎄 말입니다.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인 자산 가치는 변하니까 계속. 그렇죠. 계속 변하니까. 거기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고 난 대한민국 참 진짜 독재 국가하고 대륙 접하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좌우 논쟁 계속 싸먹고 있던 나라가 이거 견디게 나는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왜요? 불안해서. 오니까 반미 투쟁이 있지. 메가도 장군 끌어내리겠다고 그러지. 그 민주주의가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 정확히 알고 왔거든요. 김일성이가 늘 그랬어요. 남조선의 미군이 단 한 명만 주둔해도 우린 남조선 해방 전투를 못한다 그랬어요. 6.25 때 하도 호되게 당해가지고. 즉각 개입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자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미국이 왜 대한민국을 더 줘요. 근데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막 그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굴러가는 나라로구나. 그렇죠.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지고. 대통령이 갈 때마다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어떠기처럼 이렇게 넘어진 적도 없고. 요 위에서 이렇지만은 어쨌든 이 중심축은 자유민주 국가라는 중심축은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그 지금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건 확실해요. 우리 여행 다니면서 봐도 복받은 나라.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데 질서가 정연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냥 모든 게 아주 규모가 반듯하고 그런 나라가 있는데 특히 네덜란드 같은 거 얼마나 똑똑해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거 잡아먹은 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렇죠. 암스테르담에 가면 그 큰 도시에 운하가 이렇게 있고 탑이 있고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 쭉 걸어놨어요. 근데 한쪽에 캄캄하게 옛날에 있던 공장들이 폐쇄된 거기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배를 잘 만들고 제일 앞선 조선업을 하던 아무개 지역인데 일본하고 사우스 코리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여기가 완전히 암흑이 돼버렸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진짜 잡아먹혔네. 선박업이. 써놨어요. 조선업이. 그 주정국인 네덜란드가 얼마나 똑똑해. 나라는 조금해도. 거기서 제일 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리퍼블릭을 시작을 했거든. 무슨 봉건주의 무슨 영주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키자. 어떻게 보면 앞선 거죠. 앞섰죠. 근데 그걸 잡아먹은 게 한국 아니에요. 가만 보면 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국주 짬이 끼워서 정말 또 이거 받아 나가면 일본이 딱 이렇게 아시아의 맹주국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살아남자고 독특한 지혜가 이민족의 속성이 되고 빨리빨리 정신이 이민족의 특성이 되고 그래서 진짜 그게 이 나라를 키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가 준 순환이 준 역사를 이제 딴 나라 역사를 이제 전부 펴놓고 소위 이제 엑스트라폴레이트 하면은 한국도 위태위태한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콩가루가 됐는데 병자호란 때 이번에는 오랑캐가 왔잖아요. 남한산성에서 왕조를 거기다 절단해 버렸으면 한국이 없어졌어요. 그때. 나라의 국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었고 가지고 이제 우리 망했다 뭐 이런 그 패배 의식이 방비했는데. 근데 또 살아났잖아요. 글쎄, 근데 그런 위기를
걔도 또 넘어가고. 축복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받는 대접이 틀리거든요, 나가면. 우리가 70년대 미국 왔을 때는 거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너 재패니즈냐고. 좀 똑똑한 놈들은 차이니즈라고 물어보는 놈이 있고 그것도 모르는 놈들이 많고. 근데 요새는 물어봐요, 어디냐고. 그래서 코리아라고 그러면 그거 뭐 남쪽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러면 저도 안다 이거죠. 저 삼성 TV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고 한국서 저 K-팝이 와가지고 우리 딸내미들 아들내미들이 요새 정신 못 차린다 그러고. 그런 나라를 한 세기도 안 되는 기간에 한 세기도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쟁까지 겪으면서 70년 동안에 남은 100년 200년 해야 되는 걸 대한민국이 일궈냈으면 이거는 기적이죠.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은 좀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김일성이가 좀 무서워하고 김일성이가 늘 그랬거든요. 박정희한테 내가 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일성이가 80년대에 들어와서 7.4 공동성명 70년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도장을 찍은 다음에 같이 도장 찍은 다음에 이거 김일성은 이거 불가침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경제 성장의 길로 달렸고 김일성이는 그때 소련이랑 중국이랑 이 힘을 믿고 이걸 전쟁 준비로 달린 거예요. 자기는 전쟁 준비 시간을 벌었다고 본 거예요. 거기서 벌어졌구만.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격차가 그게 갈림길이에요. 그 전까지는 고만고만했어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더 못 살았죠. 그렇죠. 그래도 일제 때 강점 기간에 모든 경제적 기반들이 북한에 다 있었지 대한민국에는 없었거든요. 거기는 봄에 보릿고개에 굶진 않았잖아요. 남한은 그때 굶었거든요. 이런 거 그때 김일성이가 그랬거든. 내가 박정희한테 쏘겠다고.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 들었으면서 폴란드가 넘어가고 자유주권에서 제일 먼저 자유세계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구라파에 갔던 북한의 간부들이 이게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에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거 우리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하고 나가보니까 남조선의 경제 발전에 대한 거 이걸 또 우려스럽게 전달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허리띠를 끝까지 졸려먹고 전쟁 준비를 빨리 다 붙이죠. 남조선을 해방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86년인가 87년에 딱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강도적 심보를 품고 달리다 나니까 북한은 이제는 도무지 어떤 조정도 어떤 수습도 정상적 기능 복귀가 불가능한 나라. 제 길로 회귀할 수 있는 그건 아예 없어졌어요. 기회가 완전히 이제 다 망가지고. 정치적으로는 개인 속속 절대주의 체제로 달리고 경제적으로는 군국주의 노선을 따라간 거예요. 군국주의를 하다 보니까 경제고 주민생활이고 다 파괴된 거예요. 한동안은 김일성이가 잘 나갔는데 그 구라파 그 공산주의 조그만 나라 그냥 대통령들이 와서 굽시굽시라고. 그거는 자유세계에서 보기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아프리카에서들 조금 와서 김일성이가 한때 잘 사는 거는 소련의 큰 형이 그 세브라는 공동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그다음에 와르샤와라는 군사 공동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여기에 개입을 안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쨌든 소련 군대가 해방시킨 지역이고 중국은 소련 군대가 해방시킨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루두루 연고 관계도 있고 하다 나니까 그 소련의 작대질에 따라서 여기서 방조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김일성이는 어딜 안 나가요. 비행기 타면 그 비행기에서 폭파해서 죽을까봐 못 나가는 놈이에요. 기차 타고 계속 다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관들이 그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에 가서 얼마나
그걸 하나 한번 끌어오느라고 아, 그거 완전히 미션을 전문 받고 특사로 나가 다 있었어요. 예. 잡은 그 사이지 나라 공산 뭐 그 국가 지도자들 끌어들니까. 그래, 로마니아, 불가리아, 뭐 네. 체코슬로바키아 그냥 네. 높은 놈들이 전부 김일성한테 가서 그렇죠. 그게 그때 북한의 대사회주권 외교의 미션이었어요. 끌어들이는 건. 아니 북한에 투자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예. 군사 전력 지정학적으로 봐도 위치가 너무 멀어요. 예. 뭐 때문에 북한에 왔다 갔다 가겠어요? 김일성이가 그만큼 매달린 거예요. 아, 예. 거기 여러분 기차 타고 다녀요. 예. 겁이 나서. 예, 그러니까 얘가 뜨면 11회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부터 비상계엄을 다 들어가며 가는 거예요. 소련으로부터. 절대 누구도 안 붙이고. 예. 중국 갈 때도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오다 하는 거, 야, 그 빨리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다 왔다 간 거예요. 만약에 김일성이 그렇게 그랬으면 동구권 사회주가 무너질 때 동독의 호네케르요 무슨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요 북한으로 망명했을 것 아닙니까? 안 갔습니다. 그렇죠. 예. 안 갔어요. 예. 그저 북한이 매달린 거예요. 사이지 동방초선도회가 정치적 지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다 쿠바에다가 그 저 테러하는 애들 갖다 훈련시키고 네. 무기들 그냥 그렇죠. 괴짝으로 실어나르고. 네, 그 쿠바에 가 있는 그 사신 고사기관 전부 다 북한에서 나간 거니까. 글쎄. 예. 그런 미사일은 못 쳤어요. 희대에 하여튼 인물이 둘이 있었어. 북한에 김일성이가 있었고, 네. 남쪽에 각인으로서의 김일성. 예, 박정희가 있었고, 그 개혁가로서 혁명가이자 개혁가로서의 박정희 대통령. 예, 70년대 그때 초석을 딱 놓고. 예. 거기서부터 갈라졌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진짜 보릿고개도 못 넘던 이 그렇죠. 가난한 나라. 예, 예. 이것 때문에 혼신을 다했고 그 길에서 독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의 개발 독재라는 그거. 그렇죠. 예. 이 새끼는 그것도 못하면서 독재했어요. 김일성은.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10가지면 7개 잘하고 3개 좀 예. 미흡할 수가 있고, 어떤 놈은 5개 잘하고 5개 그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놈은 2개 잘하고 8개는 망가치고 그런 놈들도 있는데, 박정희가 그래도 7, 8개는 제대로 해놓고 무슨 뭐 민권이고 뭐 저 사람들 불평하는 거 안 들어주고 갖다 집어였고, 그거 해야지 기차가 가지 앞으로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느낀 거, 앞으로 북한이 정리된다면도 이 한반도 고유의 무슨 민족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성 예. 같은 예. 거. 그걸 놓고 볼 때 나는요, 북한이 정리된다면 전직 대통령들, 그래도 이 나라 이렇게 세우는 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양분화된 무분별한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 그거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욕할 거 같으면 대저 이성계부터 욕해야 돼요. 또 나서国민당 마지막엔 당군도 욕해야 돼요. 우리가 약자였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죠. 예.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정말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국가의 용량력으로 볼 때 그렇게 나가자면요, 그것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좀 이제는 위세가 있으면은 덮을 건 덮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미국 애들이 못 보는 걸 우리는 또 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걸 우리가 또 모르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내 의견을 얘기하면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60년, 70년, 80년대 미국에 와서 살았던, 어떻게 말하면 이제 원로라고 그럴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히 이제 우리는 약동하는 세대를 살았잖아요. 전쟁, 부흥, 그다음에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가지고 세계 정상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아기다툼하고 이제 위를 서로 이제 견주고 다투는 요 묘한 세 스테이지를 지났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는 바를 남겨주고 가면은 탈북한 애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세 번째 세대 애들이 보고, 근데 그걸 우리 생각처럼 fully 이해는 못하죠.
그 세대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렇죠. 저희도 여기 와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아닌 때가 반짝반짝 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국인데. 예, 그런데도 네. 말이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은행이나 병원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젊은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 네. 그러면 한 번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네. 당신 얘기하는 걸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아까 뭐 이체는 뭐고 2월은 뭐고 무슨 뭐고 네. 용어를 쓰는 걸 예. 제가 얼른 개념이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내가 정말 이 나라 말을 내가 이해하는 거야 아니면 내 생각에 옛날에 내가 그냥 썼던 한국말 가지고 내가 이 나라 말 한다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그 어불성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건 탈북민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언어 알아듣는 거 엄청 힘들었겠어요. 대한민국 분명히 같은 우리 세종대왕이 네, 만든 네. 똑같은 말을 쓰는데 60%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60%도 못 알아듣는다. 야. 진짜 그랬어요. 저 그렇다고 이거 다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뜻 이것도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창피해서 그걸 못 하다가 지금은 해요. 나도 지금은 안 네, 동네 같은 데 가서 네. 한번 두룩 그것도 또 네. 빨리 얘기하잖아요. 아가씨들은 특별히. 그러면 조금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조금 있다가 또 민망하게 뭐라고 그러면 그분이 무안해 하니까 아까 얘기한 요 부분을 그 뭐라고 하는 거냐고 내가 죄송하지만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이러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대마다 그렇죠. 자기 얼굴이 있다고. 그리고 또 이 예민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북한 문제가 정리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도시락이란 말을 몰라요. 다 벤또예요. 예, 예, 예. 다 구름아요. 끌고 다니는 겁니다. 아, 예. 일본 말 잔재가 많은데 여기 나와서 한 번 그 말에 딱 막 일본 숭상한다고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북한에서는 일상화된 언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돼서 북한 사람들이 벤토가 어떻고 구르마가 어떻고 하면 북한 사람들 다 친일분자라고 까겠나? 이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갔어? 이건 예민하거든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그런 데서 우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실수하는 게 없나, 우리를 상대로. 우리는 안 그런데. 예. 그러나 앞으로 또 상황이 바꿔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분명히 한민족이었는데 김일성 저기서 기를 다 빼놓고 이제 사람들 그저 말하는 가축으로 만들어놨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는 고유한 그 속성이라는 게 불편한 건 못 참는 것. 그렇죠. 불편한 건 절대로 못 참아요. 뜯어 고치든지 엎어버리든지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의 동력이 없던 것 같기도 해요. 예. 남한테 지는 거 못 참고. 예. 지는 거 못 참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예. 나 공부하라고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17살에 대학 들어갔거든요. 예. 공부 제일 못하는 게 들어갔어요. 나는 원래 성적으로 보면 종합대학 한다는 건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지만은 아니 리복 저 시스템에는 예. 공부를 못하면 대학 자체 우선 가서 다니질 못하잖아요. 입학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요? 예. 북한은 시스템이 다른 게 뭔가면 실력 첫째, 두 번째 가정 성분 이게 아니에요. 아, 쫙 뒤집어서 첫째 부동의 1위가 출신 성분이에요. 성분이 예. 넘버원이고. 계급적 성분이 1위에요. 아, 그리고 종합대학 같은 거는 두 번째 인물까지 봐요. 인물까지.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회주권, 예. 여기서 간부 인재들은 인물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는 장애인도 못 가요. 아, 안 돼요? 두 번째는 인물 봐요. 세력 인물을 딱 봐요. 세 번째가 실력이에요. 실력이. 예. 그래서 정말 북한의 간부 기득권 핵심으로 올라갈수록 그 양성 기지가 바로 대학이에요. 그 정치 기본 기득권이 김일성 종합대학, 공산대학 이렇게 나가고 또 행정 인재를 키우는 데가 또 다르고 외국어 손이 대학. 또 달라요. 외교계를 키우는 게 또 달라요.
과학기술로 또 달라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예. 뭐 다 다른데 어느 대학이든 간에 북한의 모든 대학 졸업생은 간부예요.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졸업해서 직장 나가면 정치학습이건 모든 행사가 두 개로 딱 갈라져요. 간부 학습반, 예. 당공 근로자 학습반.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그 해요. 예. 대학 졸업반부터는 여기서 해요. 이거는 정치학습이건 뭐건 다 따로 해요. 근데 난 평소에 내가 궁금했던 게, 이북서를 10년 군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군 복무를 하고 27, 28살 돼서 대학에 가죠. 머리가 깡깡 그냥 다 마르고 저 비틀어진 머리를 대학에 가면 도로 공부가 돼? 이것도 난 그 이해가 안 돼. 왜 10년 복무한 학생들을 여느 그 단과대학들은 이건 가물에 콩나듯까지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김책공업대학이라 여기는 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 있는가 하면 북한의 간부 선발 기준이 딱 있어요. 근데 걔들도 10년 군 복무를 안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첫째,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성분이 좋고 둘째, 군대 복무를 해야 되고 10년을. 무조건 군대 복무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27살 되면 머리가 굳어지는데 그래도 닿습니다. 셋째 노동당원이에요. 셋째가 노동당. 넷째 대학 졸업이에요. 실력이구만. 넷째가 대학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다가 무조건 군대 복무를 해야 돼요. 왜? 전쟁 준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스펙을 쌓지 않으면 어떤 기득권에도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노동당원이어야 돼요. 이래야 내가 간부를 출시할 수 있는 이 기본 문건 대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남한처럼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겠다는 우회하는 방법은 없고 절대 없어요. 위로 한 길로 거슬러 올라가야. 요거는 김일성 족속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시스템은 없어지질 않고 이 표준과 원칙도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간부는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에서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수령의 손때 묻혀 기른 핵심 계층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10년 군사 복무하고 내가 대학에 가서 나간다. 과학기술 인재로 클 확률이 아니라 얘는 과학기술 분야, 정치 분야, 행정경제 분야의 간부로 들어갈 대상이에요. 과학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을 그렸다가 이게 머리가 뽕꾸나가 될 것 같은데 기분에는. 북한에는 그 머리가 머리가 뉴턴처럼 좋아도 필요 없는 게 김일성보다 머리 좋으면 안 되니까. 머리가 좋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김일성 족속은 첫째가 충실성, 두 번째가 실력이에요. 충성과 실력은 정비례한다고 딱 돼 있어요. 충성과 실력. 실력도 충성에 복무하는 실력이어야지 충실성에 복무하지 않는 실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남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김일성 족속 말만 잘 들으면 되고 그놈들이 사상으로만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27, 28살에 대학 가면 기계 껐던 걸 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또 시작이 되네. 군대가 어떻게 되냐면 군대 나가죠. 군대 나가서 정치상학, 군대 정치상학에 일관되어 있고 관통되어 있는 내용이 수령의 혁명군대, 수령의 군대, 수령을 위한 총포탄, 수령 결사옹이 요 연장선에서 이 교육을 받은 연장선에서 대학에 가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 또 정치 과목은 다 그렇게 나가요. 이걸 군대 복무 10년, 대학 5, 6년 거의 20년 공부하고 나오면 얘들은 만년 석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사상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대 가도 10년을 총 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사상 교육을 그냥 매일 병사 때부터 시키죠. 계속하니까. 그 연장선이에요. 정치상학은. 근데 우리 클 때 보면은 군대를 2년만 갔다 오면 집중을 못하고 공부에 지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참 저참해서 에이 뭐 사업한다 뭐 나 집에서 하는 그 사업 그냥 물려받는다 그러고 외길로 나가는 애들이 꽤 있었단 그럼 말이에요. 자율적인 자유민주 국가의 시장 경제 그렇죠. 국가에서의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은 그게 아예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데 이거는 아예 없죠. 외골수로밖에 여기서 한 놈도 일성족속의 현 시스템 밖에서 움직이질 못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도하는 순간 죽어야 돼요. 딴 초이스가 없구만. 그러니까 북한에는 볼 때 당간부, 네, 당간. 그 다음에 외교 일군, 외교. 그 다음에 군, 예. 보위부문,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권력의 순위를 놓고 볼 때, 당의 신임도,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외교부가 요거예요. 이거는 진짜 핵심 계층, 저 체제를, 그 실용 절대주의 체제 수호하는 그 핵심 계층에서 웬만해서 외교관을 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대학 가는 애들은 자기네가 성분이 좋아서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놓고 볼 때는 기본 계층에서 가는 거예요. 기본 계층의 자녀에서. 아버지 잡을 물려받았다고 봐야 되는구만. 네, 그러니까 대대손손 가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얘가 외국어 대학 졸업하고 외교부에 들어가 일하다가 해외에 외교관으로 나간다. 어느 순간 획가닥 걸려서 달아나면 큰일이거든요. 태양호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관들은 북한의 정확한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나갔다 뛴 사람을 절대 고위급이라고 안 그래요. 진짜 고위급은 당에 있고 비밀 경찰에 있고 공개 경찰에 있고 군부에 딱 있는 거예요. 얘들만이 저체제의 그러니까 멸망의 불가피성 그 다음에 저체제의 강약 관계를 그 관련 시스템을 얘들만큼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정보들은 이 손에 다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미션에 어떤 것도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중요한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위에나 옆에 사람이 알기도 저놈이 부정이 많다. 네. 그러면 그거는 서로가 그냥 눈 감고 시시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간부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 간부에 대한 감시는 더 철저해요. 기본적인 당하고 보안을 같이 겸하는 모든 핵심 기득권, 최고의 기득권만 감찰하는 기구가 또 있어요. 창광안전부라고 이거는 수령에게 직속돼 있어요. 여기는 공개, 비공개 경찰 미션을 다 수행해요. 얘들이 감시하는 대상은 당중앙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김일성 족속 제외, 정치국 위원, 당중앙의 비서들, 각 군대, 거기엔 대가리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군종의 최핵심 기득권의 모든 이것만 감시해요. 그러면 요 밑에 애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인물심사에서 내 간부한테 파견하는 게 운전수, 비서, 그 다음에 호위 담당,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선에 다 껴있는 거예요. 담당 의사까지. 이렇게 감시가 세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요, 내려올수록 사람들이 막스럽고,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심중해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중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실수하면 어느 날 없어져요. 약점 하나라도 그냥 안 잡히려고. 그리고 당은 자기네는 비밀경찰을 정치적으로 지도한다고 비밀경찰은 수령의 특별한 신임위에서 숨어서 당을 감시한다고 딱 보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모든 독재기구들이 서로 흉봐요. 뒤에 가서는 자기네가 더 우라고. 저런 시스템에서 40, 50년을 권자를 누린 사람들은 그건 뭐 구랭이도 그저 완전한 구랭이가 돼버리네. 사람이 아니죠. 저 체제에서는 거의 신이 돼버린 거죠. 김영남이나 이런 사람들 그는 그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조심했겠나. 이걸로 하기 때문에 저 체제가 무너지기가 힘들지만은 저 체제가 만약에 정리되면
제일 자유세계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에요. 난 이걸 아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예. 윗사람이 바뀌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자기 권력만 보장해 주면 일단은 체제가 바뀌어지면 뭘 내놓고라도 목숨을 부지받고 예. 기존에 자기네가 누리던 권력보다도 그 신분적인 그거는 보장해달라 이렇게 나가죠. 말하자면 자유세계 군대가 여기 들어와서 뭘 이 나라를 재건하고 뭘 할 때 우리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걸 해체시킬 수 있다. 김일성 족속을 받들어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배를 조선했다. 조선한 사람이 패선을 해야 된다. 예. 얘들은 그렇게 나가다 나면 자기네한테 살 길이 열린다고 딱 보는 거예요. 뭐 일본 애들이 물을 가고도 검경 이쪽 그 대민을 위한 그 통제 그거는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 그대로 썼잖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경찰이고 뭐 형사고 뭐 검사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북한인 경우도 그러니까 통수권자가 하나 갈려서 예. 무슨 큰 요동이 있을 건 아니네. 김정은이가 바뀌면 저 체제를 자유민주 체제로 뒤집어 놓고 예. 폐기할 거 폐기하면서 여기 최고 기득권에서도 죄가 많은 자는 같이 취급하지만은 예. 저 체제를 해체하고 예. 김일성 족속의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그거 정말 제거하는 데서 이 사람들이 증언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문서를 넘겨주고 아, 써먹을 때가 또 있으니까. 써먹을 때까지는 또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거 다 없애고 북한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제 북한 농민들이 압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압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더 몰라요. 예. 어느 매듭부터 풀어야 되는지. 예. 이 사람들이 그런 세워놓은 사람이 해체도 시키는 지혜를 빌릴 필요도 있죠. 그렇겠죠. 그러나 예. 그 자손들은 그 똑같은 경쟁사에 뛰어들어야죠. 너희도 그때 되면 월급제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희망도 있어요. 그래요. 예. 농당 해체 하면 여기서도 건질 부서가 있고 철저히 파괴해야 될 부서가 있어요. 이 건질 부서들이 이 경제 담당 부서요 이런 것들이고 노동당 조직 지도부, 선전선도부 이거는 깨끗이 파괴해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문서실은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활용해야죠. 그런 걸 이제 남한 정부에서도 매일 그냥 그 감시하고 보고 정보를 분석해놓고 또 준비해놓고 여차해서 이렇게 되면은 어디부터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 그 순간이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북한은 노예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눈이 딱 감겨서 제 맘대로 뚫어오고 질라면 얘들도 자존심 있어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밑에까지 그 네. 스며들어서 그게 영향력이 미치려면 예. 하루 이틀이 될 일이가 그 동독 같은 경우들이 그 비슷한 점은 비슷한 다 겪지 않습니까? 동독 소독에 비하면 남북한 관계는 이거 얼마나 더 첨예합니까? 북한 정리될 때도 대한민국 군대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할 때는요, 북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커요. 원래 보지 못하고 썰은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글쎄 그 미제국 중국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인데 미국 미제국주의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건 김일성 족속의 노래고 너무 반미교양하다 나니까 미국 때문에 못 살고 미국 때문에 어쩌고 그럼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될 게 아닌가 이젠 이렇게 번져진 거예요. 그것도 말되네. 말되지 않습니까? 예. 솔직한 이거 미국의 이제 허점이나 미국에 사는 교포들 이제 들으면 속 시원하라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그 속 앓는 속앓이 그런 것들 그런 거 애들 키워놓으면 여기처럼 애들이 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질서 같은 게 거기는 거기 질서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죠. 키워놓으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톡톡 털고 나가면 뭐 이제
다시는 안 볼 놈들처럼 그냥. 생김새가 똑같은 것들이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예. 같은 역사를 가지고 또 다르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인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역사 때문에 형성돼서 이 관념이 딱 서는 거거든요. LA 같은 데는 뭘 해도 쉬워요. 워낙 예. 사람이 많으니까. 예. 거기도 예. 개혁 쪽도 많고 보수 쪽도 많고. 근데 생각보다 하는 새 이게 560 이 패들이 그 힘을 정성 들여가지고 길러놓은 젊은 애들이 꽤 많이 돼요. 멀쩡한 놈들인데 족한 놈들이 이상한 얘기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학원가 같은 데서 한국서 유학원 형들이라는 놈들이 소주 갖다 받아다 주고는 살살살 꼴쳐서 몇 번 먹여놓으면 그냥 홀딱 넘어가요, 그거. 좌익 쪽으로. 그래서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봐서는 택도 없는 놈들이 이상한 얘기들 하고 그러면 야, 애들이 저렇게 쉽게 넘어가냐? 모르니까 물론 그렇죠. 모르기도 하고냐. 자기네 관념대로는 부모 세대는 이제는 그 과거라고 보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이만큼 바뀌었는데 자기네 부모들은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자기네 나름 답답한 거라. 부모들은 뭘 몰라. 그것도 아닌데 사실. 부모는 뭐 이 고대 어느 나라가 늙은이들 전쟁이 나갈 때 하나도 쓸데없다 다 죽여라 해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짤망했다지 않습니까? 지혜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늙은이는 나라의 지혜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경험을 대학에서 배웁니까? 그리고 또 딴 시점은 노인, 나이 먹은 70, 80, 90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여기하고 미국,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우선은 경제적으로 애들을 20살 탁 넘어가면 다 독립시켜 버리니까 여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없잖아요. 시집 장가 간다고 돈 들고 집 사준다고 돈 들고 또 직장 뭐 뒷바라지해지고 심지어는 퇴직금 가지고 또 아들 장사 집어넣었다 다 날리고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근데 거기만 해도 자기가 평생 일한 거 연금 나오고 정부에서 뭐 나오고 뭐 그러니까 우선 사는 거에 대한 큰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여기처럼 그렇게 남발하고 그러는 컬처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그렇죠. 쫀쫀하게들 잘 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부러워요. 거기가 그건 진짜 부럽죠. 나이 먹고 경제적인 그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은. 근데 여긴 보니까 그걸 많이 걱정들 하거든요. 이거는 동양의 그 동양의 토양, 그 봉건 유교 토양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글쎄요. 공자가 죽어야 산다고 진짜. 이 보면 여기는 다 그러죠. 여기도 재력도 조금 있고 그러는 사람들 같은데 뭐 한참 있다 보면 손자들 때문에 또 막 부서지고 뭐 모아놨던 거다 갈라내고 나중에는 평수를 늙었다가 다시 또 준다면요. 10평이 40평, 30평, 뭐 10몇 평. 내부터가 벌써 내가 이거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손주들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돈 모아서 부셔야 돼. 이런 완전 택도 없는 제 부모도 안 하는 걱정을 내가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없어야지 내가 정상인데. 우리는 애들이 대학 간 한 중간부터 그게 벌써 해방이 됐거든요. 그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뭐 댕기면서 그걸 설파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사회가 바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그때는 옛날에는 또 자식들이 부모를 마지막까지 끼고 살아야 되고 그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끼워서 한 집에 오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또 다음 단계 가면 이것도 끊어질 거예요. 글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의 문제고. 역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정이 없는 나라죠. 정이 없는 나라고. 또 여기는
좀 무례하고 무모하긴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간섭할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건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얘기는 하죠. 뭐 예. 직장 얘기 하나 진학이나 무슨 뭐 그렇죠. 화원하고 예. 결혼하는 거나 와서 물어보고 예, 그런 건 있죠. 예, 기담 미담 뭐 싫으면 싫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오다가다 그 결혼하면 이삭북 시키고 가서 사는 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참 있으면 뭐 누구 얼마 왔더나 우리 이번에 결혼하는데 아버지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야, 재밌다. 뭐 결혼 안 하고 뭐 20년 30년 더 살면서 사는 애들도 많고. 예.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기회를 주셔서. 자주 만납시다. 예. 바꿔가면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예. 고마워. 내대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